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데만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2분 사고 해역을 떠난 나무호는 이동에만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오늘 새벽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나무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관찰됐다고 하는 점은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항행 안전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 해명과는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 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국이 해방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신문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뒤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 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 격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they can't have nuclear weapons. You know, it's very simple. But what's not to submit? 현재 논의 중인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 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Trump wants to say that the Iranian regime has to commit not to enrich uranium at all, and the Iranian regime says that's a red line for them, and they absolutely want to retain the ability to enrich uranium up to a certain level.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춰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There will be a risk premium for the Middle East Gulf, and I expect that will persist for the long term. And when I say long term, I mean probably years.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에서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중앙정보국의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각각 75%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제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뢰와 평온, 공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의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선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곧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에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성 사진과 선박 추적 정보를 분석해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은 항구에서 하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도 전쟁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한창 바빠야 할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 비료와 흙값도 올랐는데 화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출하 준비가 한창인 화훼 농가. 온실 한쪽에 카네이션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대목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농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료도 지금 다 올라가서 한 30%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카네이션 포장용 비닐 가격도 뛰었고 무엇보다 화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플라스틱 화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농가에서도 예년과 다른 화분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배용 흙값도 이전보다 비싸졌는데 아직 일교차가 큰 요즘 온도 유지에 필수인 등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9,000리터 정도를 제가 쓰거든요. 1년에.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앞으로의 준비하는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 있는 꽃집 등 거래처는 차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왕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를 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꽃값을 올렸다가 손님이 아예 끊길까봐 걱정이고 그대로 팔자니 이윤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 5월에도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에 화훼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유류 할증료 급등과 항공편 감축이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이동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긴급 예산 투입과 항공 증편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한 달 사이 4배 넘게 오르며 관광객들의 여행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까지 줄어들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수요 유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는 지금 28억 5천만 원, 그리고 탐나와 운영 수익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관광 수요를 유지하고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기 이용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숙박 렌터카 할인도 확대합니다. 단체 관광 혜택까지 늘리며 수요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범도민 서명운동이라도 벌려서 정부 차원에서 이 항공 접근성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제는 관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객 감소 속에 제주기점 국내선 이용객 중 도민 비율은 18%까지 올라섰습니다. 병원과 학업 등 필수 이동까지 항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 회복과 도민 이동권 모두 하늘길 정상화에 달렸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이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석유류가 22%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3월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2월 경상 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3월에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썼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이란의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 오데사호가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대산항에 입항합니다. 오데사호는 도착 뒤 관련 절차를 걸쳐 오후쯤 HD 현대오일뱅크와 계약한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게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5% 오른 7,4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직후 7,53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널뛰기 장세로 7,250선까지 폭삭 주저앉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1.43% 오른 7,490으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와 3.3% 상승한 27만 1,500원과 165만 4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올랐지만 방산주 전반은 약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받으니까 덜 올랐던,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해 0.91% 하락한 1,19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48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낙폭을 줄여 1.1원 내린 1,45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에서 출발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조 유지는 협상 낙관론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단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 및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10,000원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가계의 주식 자산 투자 저변이 협소해 주가 상승 체감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주식 자본 이득을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한 경향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월 셋째 주 0.15%, 넷째 주 0.14%를 기록한 데 이어 3주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시군청에서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속전속결 31만 호 공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를 전현직 대통령의 푸들로 비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인프라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혁명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정 후보는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 압도적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3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직후 YTN에 출연해 정답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며 사선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인허가 때 빨리빨리 처리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대 양당 고공전도 한창인데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공약을 20개 넘게 발표하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 정중앙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이런 가운데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방선거 때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헌, 위법 개헌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누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이 감형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특별검사는 만족감을, 한 전 총리 측은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그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후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에서 나온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1심 구형 때와 같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8년이 감형된 데는 1심에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힌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죄책을 감추려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도 짚었습니다.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가 크게 반영됐다기보다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1심 형량이 높았다는 지적도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원심 선고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곧바로 상고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숭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산무 명령을 어긴 채 위험하고 반복적인 수색을 지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 나흘 전 이미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당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4개월 뒤 검찰 보안 수사에서는 뇌부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나흘 뒤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가 동네 병원에 방문했고 서로 색깔이 다른 멍이 있는 걸 확인한 의사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청과 경찰이 아이 가정을 들여다봤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아이가 숨진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학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학병원 CT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뇌부종이 발견됐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벽에 박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없었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출혈이나 골절 같은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대학병원 소견서까지 근거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폭력 신고까지 있었던 가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의심 신고 때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던 양주시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치킨 150만 원어치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당연히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배달을 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YTN 이수빈입니다. 이른바 특활비 술판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박상용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재작년 6월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30여 명이 특수 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박 검사가 회식 후 화장실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해임 징계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작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질이 탁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뿌연 먼지를 그대로 방출하며 작업해 현행법을 어긴 공사장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어느 신축 공사 현장.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바퀴를 물에 씻지도 않은 채 유유히 외부 도로로 나섭니다. 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트럭 뒷면을 몇 차례 쓰는 빗자루질이 전부입니다. 현장을 포착한 특사경이 따져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거 왜 상차하는데 살수도 안 하고 이 차 나가는데 세륜도 안 하고 젖어 있기는 뭐가 젖어 있어요. 다 날리는데. 또 다른 철고공사 현장. 중장비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갑니다. 한쪽에서 사람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야, 저 먼지 위로 날리는 거 봐 지금. 제대로 안 뿌리니까 먼지가 날리잖아요. 현행법을 보면 먼지 날림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담당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방진벽이나 방진 덮개, 살수장치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16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공사장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적발된 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사국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3명이 숨진 가운데 승객들이 이미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같은 유행병과는 다르다며 공중보건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각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8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타 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은 유일하게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It was very shocking because we were on board with these people for 24 days straight. 이 여객선에는 23개국에서 온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간 한 승객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승무원이 의심 증상을 보여 입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 각국 보건당국은 귀국한 승객들을 상대로 정밀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고 유럽연합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 do everything what is necessary not to underestimate the situation and to be ready to react in every stage of the development. 한타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엔 피로, 발열, 오한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심장, 폐, 신장을 손상하면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장기 부전을 유발하는데 폐를 공격할 경우 치명률이 5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중보건 위험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he risk to the general public is low. I really just want to assure people this is something that's quite different. This is not the next COVID, but it is a serious infectious disease. 잠복기는 통상 1, 2주에서 최대 6주에 이를 수 있어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잘 대응하면 전파는 제한적일 거라고 강조했지만 치명률이 높은 데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코로나19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월드투어 일정으로 멕시코를 찾은 그룹 BTS가 대통령국에 초청돼 유례없는 환영식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를 건네자 일대에 모인 5만 명 규모 아미들은 눈물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이 차례로 테라스로 나오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궁을 방문한 겁니다. We can't wait for tomorrow's concert and stage. BTS의 방문 소식에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모여든 멕시코 아미들만 5만 명.
BTS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나란히서 스페인어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Extrañamos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más a México. La energía aquí es increíble.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BTS의 현지 공연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공식적으로 추가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BTS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환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BTS 멤버들이 돌아간 뒤에도 광장의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5위 K-팝 시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BTS의 공연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3차례 공연으로 우리 돈 1,5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예인 중이었던 HMM 나무호가 조금 전 5시 20분쯤 두바이 향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HMM에 따르면 예인선은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출발을 했는데요. 조금 전 5시 20분 예인 목적지인 두바이항 조선소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HMM 측은 나무호가 조선소에 접안 완료하기까지 3시간가량이 더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무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미 두바이 항으로 출국해 대기 중이며 곧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나무호는 HMM이 올 초 인도받은 신조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화물 운송을 마치고 나오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특검법에 지금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특별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특별 관리해서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피해 조건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좀 더 수기를 통해 갖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한 검사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소유지 검사가 하는 거겠죠. 네. 아니 어쨌든 이게 과연 지금 형사소송법 이것과 부합합니까?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안 돼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작기소 잔치가 국정조사 특위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조사 안 받아보셨지만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예, 재판 안 받아봤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조작기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오늘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대구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대구 14.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안동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따뜻하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